안녕하세요. 저는 리자오입니다. 상하이 국립대학교 국제경제학과 4학년 22살이죠. 5천년 문명의 후예이자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건 명확했어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한때 잠들었던 용이 깨어나 다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곧 1위를 넘어설 거라고요. 교수님들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미국도 유럽도 결국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한 적이 없었죠. 상하이의 마천루들, 고속철도, 알리바바와 화웨이의 성장을 보면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런던 세인트힐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기회였으니까요. 유럽 학생들에게 우리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중국이 얼마나 강대한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붉은 여권을 받아든 순간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권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14억 인구의 대국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옆줄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빠르게 통과하는 겁니다. 한국 여권을 든 학생, 일본 여권을 든 학생, 싱가포르 여권을 든 학생들이 전용 통로로 들어갔어요. 표지판에는 이게이트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확인하더니 5분도 안 돼서 유유히 사라졌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에 선 중국인 여행객들이 하나씩 심사대로 불려갔고 심사관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왜 우리는 저 통로를 못 쓰나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여권은 일반 심사 및 비자 확인 대상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특별 통로를 못 쓴다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는 14억입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크죠. 그런데 왜 그들은 5분 만에 통과하고 저는 여기 서 있어야 하나요?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사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교환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죠? 세인트힐 대학교요. 숙소 주소는? 기숙사입니다. 여기 서류에 재정증명서 있습니까? 귀국 항공권은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했죠. 심사관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시간이 흘렀어요. 뒤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1시간이요. 옆에서 한국인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통과하는 걸 또 봤어요. 그 학생은 질문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권 보여주고 웃으며 지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수치심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통과 도장을 받았을 때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을 나서며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스모그 없는 푸른 하늘.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첫 방문인가요? 네. 어디서 왔어요? 중국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내가 알던 세계와 다르잖아. 택시가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붉은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 여권은 정말 자랑스러운 걸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상하이에 딸답게 품격 있게 지내자고요. 공항에서의 일은 잊기로 했어요.
아마 특별한 경우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저는 그 나라의 엘리트 학생이니까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영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조지 밀턴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국립대학교라고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받기 힘들었겠다고 말했어요. 자기 친구 한 명이 중국 비자 받으려다가 포기했다고 했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자? 우리가 세계 중심인데 왜 영국인들이 중국 비자 받기를 어려워하지? 그건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었죠. 중국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나라라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오리엔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됐죠. 한 명씩 일어나서 이름과 출신 학교를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 프랑스에서 온 학생, 일본에서 온 학생.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으니까요. 그때 한 여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고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와, 한국. K-팝 너무 좋아해. K-드라마 완전 최고야. 나 작년에 서울 다녀왔는데. 진짜 깨끗하고 재밌었어. 명동거리에서 화장품 샀는데 직원이 너무 친절했어. 학생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14억 중국보다 더 큰 환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리자오입니다. 중국 상하이 국립대학교에서 왔어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단체 박수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세 조용해졌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감탄하지도 않았어요. 환호도 없었습니다. 예의상의 박수만 있었을 뿐이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죠. 중국도 멋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근데 중국은 유튜브도 못 본다며? 진짜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품질이 별로라던데? 인터넷도 다 검열당한다면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VPN 없이는 유튜브를 볼 수 없었죠.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트위터도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박소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행도 자유롭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쓴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영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중국 여행 가고 싶었는데 비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고요. 한국은 그냥 가면 되던데 말이죠.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습니다. 중국은 초청장도 필요하고 호텔 예약 확정본도 내야 하고 은행 잔고도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이 세상과 닫혀 있구나. 우리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가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하지만 대화에 끼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K-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그 드라마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VPN으로는 속도가 느려서 스트리밍이 어려웠거든요. K-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학생들은 신나게 떠들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할 수 없었어요.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그날 밤 단체 채팅방 초대 링크가 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접속하려 했죠. 하지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VPN을 켰습니다. 우회 접속했죠. 그제야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대화는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됐죠. 메시지를 읽으며 따라가려 했지만 어려웠어요. 속도가 느렸고 이미지는 로딩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와서도 여전히 방화벽 속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저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박소연은 환영받았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죠. 추천할 드라마가 있냐고 물었고 서울 여행 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시선, 경계하는 질문들. 인터넷 검열, 품질 문제, 복잡한 비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아는 건 그뿐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무언가가 됐다는 걸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빛 속에 섞이지 못한 채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이었죠. 방화벽 속에, 편견 속에, 고립 속에. 혼란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위챗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친구였어요. 런던은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키보드를 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국제경제 세미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아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학생으로서 우리의 성장 모델을 자랑스럽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헤인즈 교수가 교단에 섰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였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주제는 아시아 발전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어요. 한국과 중국의 비교 그래프였죠.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겠구나 싶었어요. 교수는 한국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고 했죠. 현재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속하며 자유롭고 투명하며 법치가 확립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자유와 법치의 한계로 인해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국내 총생산 17조 달러의 나라가?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유지수와 언론자유지수였어요. 파란색 막대와 붉은색 막대가 극명하게 대조됐죠. 한국은 파란색으로 상위권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붉은색으로 하위권에 있었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83점, 중국 9점. 9점이라고요? 저는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고속철도는 시속 350km로 달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5세대 이동통신은 우리가 먼저 상용화했죠. 국내 총생산은 일본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왜 9점입니까? 하지만 교수의 단호한 어조에 손이 들리지 않았어요. 위축됐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 발전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국민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죠.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없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고속철도, 우리의 인공지능, 우리의 국내 총생산.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변하지 않았어요. 파란색과 붉은색. 83점과 9점. 그 격차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언론 자유 순위가 나왔습니다.
180개국 중 한국은 43위, 중국은 179위였어요. 거의 꼴찌였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투명성이 낮고 투명성이 낮은 나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요.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책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죠. 영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심지어 탄핵도 시켰다고 했죠.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솔직히 무섭다고 했어요. 인터넷도 감시당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간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었어요. 속이 쓰렸죠.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쉬는 시간, 박소연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한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고 언론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VPN으로 몰래 유튜브를 봤습니다. 검열을 피해 외국 뉴스를 찾아봤죠. 민감한 단어를 피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모든 중국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박소연이 떠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섰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죠.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검열 없이, 차단 없이, 감시 없이.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경제는 커졌지만 자유는 좁아졌구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유튜브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문구가 떴어요. 이 사이트는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VPN을 켰습니다. 우회 접속이었죠. 몇 초 기다리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유튜브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유학을 와서도 여전히 방화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죠. 우회해야만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숨어서 몰래 들키지 않게. 그게 14억 국민의 일상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천안문이라고 쳐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달라이 라마를 검색했죠. 페이지가 차단됐습니다. 민주화를 입력했어요. 결과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교수는 말했다고. 경제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깊었어요. 별이 보였죠. 상하이에서는 본 적 없는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스모그 없는 하늘, 검열 없는 인터넷, 감시 없는 일상. 이곳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스러워했던 걸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저도 설렜죠. 유럽에 왔으니 여러 나라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프랑스 영사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죠. 그리고 나타난 건 끝없는 서류 목록이었어요. 여권 사본, 증명사진, 재정증명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 숙박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서, 학교 재학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초청장. 1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각 항목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재정증명서는 최근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이 필요했고, 잔고는 최소 3,000유로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숙박 예약은 확정본이어야 했고, 환불 가능 예약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터뷰 예약은 3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까지 약 2주 소요. 합치면 5주였어요. 주말 여행 하나 가려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죠. 보안 정책상 접속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실패했습니다. 중국 IP가 차단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행 한번 하려면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박소연이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번 주말 파리에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비자 준비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연은 의아한 표우로 물었어요. 비자가 왜 필요하냐고. 한국은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비자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여권만? 아무 서류도 안 필요하고 인터뷰도 없고 대기도 없이? 90일까지 무비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어요. 10개가 넘는 서류 목록, 3주 대기, 2주 발급, 접속 차단 메시지. 그리고 박소연은 여권 하나만 챙기면 끝이라고 했죠. 박소연이 가방을 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권 하나, 지갑 하나, 간단한 옷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여유로웠죠. 5분이면 짐을 다 쌀 수 있었습니다. 준비할 서류도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됐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됐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다들 신나 있었죠.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기숙사 창문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들, 떠나는 택시들. 그들이 사라지자 복도는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SNS를 열었죠. 친구들이 이미 공항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는 박소연, 콜로세움 계단에 앉은 영국 친구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배경으로 한 단체 사진. 좋아요가 쏟아졌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파리의 카페, 로마의 석양, 바르셀로나의 해변.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박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나만 여기 있어야 하지? 14억 인구의 대국 국민이라면서 왜 주말 여행 하나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거죠? 한국은 5천만 명인데 192개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중국은 14억 명인데 74개국만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 밤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가방 가득 기념품을 들고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죠.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여권이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다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어요. 14억 대국의 여권이 이렇게 무겁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붉은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표지에 금색 글씨가 빛났어요. 중화인민공화국.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여권은 자유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제한의 증표였습니다. 창밖에 런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권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무게였어요. 주말 오후, 저는 런던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관광객들, 거리 공연자들, 쇼핑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을 걸으며 런던의 활기를 느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죠. 건물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블랙핑크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배경에 4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 강렬한 음악, 역동적인 안무. 런던 공연 광고였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죠. 광고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이었어요. 새 앨범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광장을 가득 채웠죠. 젊은이들이 환호했어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탄은 진짜 전설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야.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죠. 전광판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삼성 갤럭시 광고가 나왔어요.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화면을 채웠죠. 현대자동차 광고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가 도심을 달리는 영상이었어요. 기아자동차, LG전자. 한국 브랜드가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찾았습니다. 중국 브랜드를요. 화웨이, 샤오미, 바이트댄스.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전광판을 확인했죠. 중국은 없었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이 화려한 광장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러즈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금색 장식,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나갔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닥터자르트. 브랜드 이름이 빛났죠. 그리고 그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영국 여성들이었어요. 라네즈 워터뱅크 진짜 촉촉해.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설화수 윤조 에센스 써봤어? 다른 여성이 물었죠.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완전 좋아.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K뷰티. 한국 화장품은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았어요. 여성들은 한국어로 적힌 제품명을 자연스럽게 읽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내 데스크를 지나갔습니다.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여권 고객 추가 할인이라는 문구였죠.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고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통계를 봤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비액이 중국인의 3배라는 자료였어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차이나타운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붉은 등이 걸린 거리가 나타났죠. 한자로 쓰인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 중국 잡화점, 중국 약국.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낡았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래 있었고 건물은 오래돼 보였어요. 거리는 시끄러웠죠. 종업원들이 중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불친절했어요. 음식 접시를 던지듯 놓았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끈적했고 바닥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메뉴판은 낡았고 사진은 흐릿했죠. 주문을 하려는데 종업원이 중국어로만 말했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어로 주문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구나.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비교하고 싶었어요. 거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했죠. 정갈한 간판, 세련된 디자인, 밝은 조명. 마치 서울 명동 거리 같았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영어로 응대했어요. 자연스럽고 친절했죠. 식당 안은 깔끔했습니다. 테이블은 반짝였고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었어요. K뷰티 매장 앞에 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영국 여성들이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죠. 그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매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성이 친구와 대화했어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샀다고 했죠. 피부가 좋아졌다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코스알엑스 달팽이 크림을 추천했어요. 모공이 줄어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움츠러들었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국은 환영받고 중국은 경계받는 걸까요? 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깨끗한 유리문, 정돈된 신발장, 은은한 조명.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죠. 메뉴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선명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릇은 예뻤고 플레이팅은 정갈했어요. 맛도 좋았죠. 하지만 저는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이미지구나.
중국은 경제 규모로 한국을 압도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10배가 넘죠. 인구는 30배예요. 하지만 이 거리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브랜드의 가치에서, 문화의 영향력에서. 저는 코리아타운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소프트 파워.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사람들이 동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힘.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없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죠.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렵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3주를 기다렸고 2주를 더 기다렸어요. 총 5주가 걸렸죠. 서류를 10개 넘게 준비했고 인터뷰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권에 찍힌 프랑스 비자 스티커를 봤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북역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가방을 메고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리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설렘보다는 피로가 컸지만 그래도 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에 왔으면 당연히 가봐야 할 곳이었어요. 유리 피라미드가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긴 줄이 보였어요. 수백 명이 서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줄 끝으로 갔습니다. 그때 옆에 다른 입구가 눈에 띄었어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특별협정국 및 유럽연합 시민 전용 입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국가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저는 그 목록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중국은 없었어요. 특별 입구 쪽 줄은 짧았습니다. 10명 정도만 서 있었죠. 그들은 빠르게 들어갔어요. 신분증만 확인하고 통과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일반 입구에 섰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죠. 햇볕이 뜨거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어요. 옆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쪽을 못 쓰는 거죠? 속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비자국이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니까.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박물관 안은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았고 작품들이 빛났죠. 모나리자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40명쯤 됐죠. 빨간 모자를 쓰고 가이드 깃발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작품 앞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었죠. 다른 관람객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남성이 모나리자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금지 표지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요. 경비원이 다가와 제지했지만 그는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었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앞이었어요. 한 여성이 전시품에 손을 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또 뛰어왔어요.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죠. 여성은 웃으며 물러났지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외국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어요. 매너가 없다고 했죠. 중국인들은 항상 저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순간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같은 중국인이지만 다르다고. 교육받았고 매너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내 나라 사람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무거웠어요. 샹젤리제 거리로 걸어갔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루이비통 본점이 보였어요.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중국인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요. 저는 가방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학생이냐고 물었죠. 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덧붙였어요. 그제야 직원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딸이었죠. 직원이 다가가 공손하게 주문을 받았어요.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음료가 나오자 정중하게 놓았죠. 그들이 떠난 뒤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했어요. 팁도 잘 주고 예의도 바르다고 했죠. 중국 관광객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멀리 보였어요. 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어요.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편견이, 경계심이. 저녁이 됐습니다. 세느강을 걸었어요.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어요.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단체 관광객 입장 불가. 중국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차이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구나. 그 생각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중국은 돈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보내죠. 하지만 환영받지 못해요. 경계당합니다. 반면 한국은 적은 인구지만 환영받습니다. VIP 대우를 받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신뢰.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로스타 창밖으로 프랑스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황금빛 들판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중국은 정말 강대국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규모는 크죠. 군사력도 강합니다. 인구도 많아요. 하지만 신뢰는 없었어요. 환영도 받지 못했죠. 특별 입구도 VIP 라운지도 무비자도 없었습니다.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내렸어요. 플랫폼을 걸으며 생각했죠. 강대국의 기준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존중일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졌어. 국제정치학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존 매튜 교수가 교단에 섰어요. 오늘 주제는 여권 파워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상관관계라고 했죠. 저는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준비됐어요.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은 1인당 국내 총생산, 세로축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점들이 흩어져 있었죠.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2개국, 일본은 193개국, 독일은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74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74개국.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이 74개국. 5천만 인구의 한국이 192개국.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언론 자유지수, 부패 인식지수, 정치적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프의 추세선이 그어졌습니다. 파란색 점들은 선 위쪽에 모여 있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붉은색 점 하나가 선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이 교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붉은 점을 봤습니다. 차이나. 그 점은 고립되어 있었어요. 혼자 떨어져 있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파란색으로 위쪽에 있었습니다. 중국만 아래 회색 음영 속에 묻혀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 부패 인식 지수, 민주주의 지수가 나타났어요. 세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놓였죠.
한국은 모두 상위권이었습니다. 중국은 모두 하위권이었어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언론 자유 180개국 중 179위. 부패인식 180개국 중 65위.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156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래프 속 붉은 점이 눈에 박혔습니다. 교수가 다가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오후에 취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각국 기업 부스가 늘어서 있었죠. 영국 기업,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저는 한 금융회사 부스에 섰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인턴십 지원이 가능한지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국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중국이라고 답했죠. 담당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네,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했어요. 유럽연합과 협정국 학생을 우선으로 뽑는다고 했죠. 중국은 비자 절차가 복잡해서 채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다음 부스로 갔어요. 같은 질문을 했죠.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렵다고, 협정국 우선이라고. 세 번째 부스였습니다. IT 기업이었어요. 담당자가 친절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어렵다고 했어요. 박소연이 옆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박소연은 감사하다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럽연합 인턴십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공고문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대부분 끝에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 또는 협정국 국민 우대. 한국, 싱가포르, 일본은 포함됐어요. 중국은 없었습니다. 한 공고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브뤼셀 본부 인턴십이었어요. 조건이 적혀 있었죠. 비자 자율 발급 가능 국가 출신자. 저는 그 문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비자 자율 발급. 중국은 해당 안 됐어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국은 안 되냐고요?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호주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죠. 중국이 유럽 학생들에게 까다로운 비자 절차를 요구하니까 유럽도 똑같이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닫은 문이 결국 우리를 막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게시판에서 물러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중국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초청장, 호텔 확정 예약, 은행 잔고 증명. 세계를 향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세계도 우리에게 문을 닫은 겁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박람회를 나왔습니다. 박소연이 따라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인턴십 제안을 두 곳에서 받았다고요.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질투가 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라서 기회가 많았어요. 저는 중국인이라서 문이 닫혀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그래프를 다시 검색했죠. 여권 파워 순위가 나왔습니다. 2025년 기준이었어요. 1위 싱가포르 195개국, 2위 독일 194개국, 3위 한국 192개국.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66위였어요. 74개국. 북한보다는 높았지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여권 순위는 66위. 모순이었습니다. 아니, 모순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경제력만으론 신뢰를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깨달았다. 경제력만으론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돈은 많지만 존중받지 못한다. 문을 닫으면 세계도 우리에게 문을 닫는다. 이게 상호주의다. 이게 현실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이 깊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자랑스러워했던 걸까? 숫자, 규모. 하지만 진짜 힘은 신뢰였어요. 존중이었죠. 그걸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하이 부모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요? 공부는 잘 되냐고요? 저는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중국은 위대하지만 신뢰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경제대국이지만 여권은 약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래프 속 붉은 점이 떠올랐습니다. 고립된 점.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중국이었죠. 나는 그 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런던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박소연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경쟁자처럼 느껴졌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부러웠고 질투도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도 변할 수 있을까요? 박소연은 고개를 들었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변화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민이 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국민이 원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국민은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원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찾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최루탄이 터졌고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결국 이겼죠. 국민이 이겼습니다. 1987년 이후 모든 게 달라졌구나. 저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경제도 성장했고 민주주의도 확립됐죠. 언론이 자유로워졌고 국민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강해졌어요. 신뢰를 얻었죠. 중국은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 올 수는 있을까요? 아시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각국 부스가 설치됐어요. 중국 부스도 있었죠.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올 거라 기대했죠. 개막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중국 부스는 썰렁했습니다. 몇 명이 지나가며 훑어볼 뿐이었죠. 음식을 맛보는 사람도 적었어요.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인산인해였어요. 줄이 길게 늘어섰죠. 떡볶이, 김밥, 한복 체험. 사람들이 신나게 참여했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들 따라 불렀어요. 저는 중국 부스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한 영국 학생이 중국 부스에 왔어요. 둘러보더니 물었죠. 현대 중국 문화는 없냐고요.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말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중국 영화. 검열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 없었죠. 중국 음악. K-팝에 밀렸습니다. 중국 드라마. 대부분 국내용이었어요. 학생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저녁에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하이의 집이었죠. 아버지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죠. 네,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라고요. 곧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했죠. 내가 그곳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중국은 위대하지만 신뢰받지 못한다고. 경제는 크지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밥은 잘 먹냐고 물었죠. 네, 잘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세상은 넓다는 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게 유학의 의미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죠. 제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었어요. 별이 보였죠. 상하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모자를 썼어요. 사진을 찍었죠. 박소연과 함께 찍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박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물 안에 있고 싶지 않다고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건 안다고 했죠. 중국이 변해야 한다고 아니면 제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연이 손을 잡았어요. 응원한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도착했던 그곳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섰죠. 붉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어요. 옆에서 한국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 둘.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죠. 이번엔 스페인 가볼까? 여긴 비자도 필요 없잖아. 가족이 웃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그들은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비자 걱정 없이, 심사 걱정 없이, 거절 걱정 없이. 저는 붉은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에 금색 글씨가 빛났어요. 중화인민공화국. 6개월 전엔 자랑스러웠던 이름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불빛이 보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 본 자유, 느낀 한계, 깨달은 현실. 모두 가져갈 거예요. 잊지 않을 겁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이 걸렸죠. 기내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죠. 베이징의 공기가 얼굴을 맞았습니다. 스모그 낀 하늘이었어요. 회색 하늘. 런던의 푸른 하늘과 달랐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냐고요? 영국이라고 답했죠. 기사가 웃었습니다. 중국이 최고 아니냐고 말했어요. 세계가 다 부러워한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었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답답했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려 했죠.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익숙한 문구였습니다. 6개월 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어요. 지금은 달랐죠. 화가 났습니다. VPN을 켰습니다. 우회했죠. 그제야 접속됐어요. 박소연이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잘 도착했냐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도착했다고요. 택시는 베이징 거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모두 바빴죠.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런던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유가 없었죠. 창밖의 회색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발전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자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6개월 전에 리자오는 죽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리자오. 14억이 자랑이라 생각했던 리자오. 붉은 여권을 자랑스러워했던 리자오. 그 리자오는 런던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리자오가 태어났어요. 의문을 품은 리자오. 현실을 본 리자오. 변화를 갈망하는 리자오. 택시가 멈췄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죠.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반겼습니다. 포옹했어요. 잘 왔다고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다녀왔다고 답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았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런던은 어땠냐고요? 저는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세상은 넓다는 걸 배웠다고요. 중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상하이의 천장이었죠. 6개월 만에 보는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천장. 하지만 제가 달랐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천루의 불빛들이 화려했죠. 동방명주탑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무엇이 있는지를요. 검열, 감시, 제한, 통제. 빛나는 외관 뒤의 어둠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요. 런던에서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모두 기억하겠다고요.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중국이 바뀔지 제가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에요.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또 문구가 떴어요. 접속이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VPN을 켰죠. 우회했습니다. 여전히 방화벽 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창밖의 회색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위대한 한국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를 댓글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